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고등학교 동창회에서 일어난 믿을 수 없는 반전인데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면 얼마나 큰 실수를 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실화입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학창시절 반에서 가장 똑똑했던 학생이었는데 20년 후 동창회에서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처음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무시하고 조롱했지만 마지막에 드러나는 진실은 정말 입이 떡 벌어질 만한 반전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과 함께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짜 친구가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게 될 거예요. 끝까지 보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20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995년 서울의 한명문 고등학교 3학년 5반 교실. 그곳에는 특별한 학생이 한 명 있었어요. 바로 김준호였습니다. 준호는 그야말로 완벽한 학생이었어요. 입학 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단 한 번도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없었고 수학 올림피아드에서는 금상을, 과학 경시 대회에서는 대상을, 영어 경시 대회에서는 최우수상을 받았죠. 선생님들은 그를 서울대 의대나 공대에 확실히 들어갈 수 있는 천재라고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진짜 매력은 공부만 잘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성격도 정말 좋았거든요.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에게는 방과 후에 무료로 과외를 해주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친구들에게는 교재도 빌려주고 학용품도 나누어 주었습니다. 체육대회에서는 반의 응원을 주도하며 모든 친구들의 사기를 북돋워 주었고 학교 축제 때는 밴드에서 기타를 연주하며 무대를 빛냈어요. 그의 연주 실력은 웬만한 프로 수준이었죠. 뿐만 아니라 준호는 학급에서 문제가 생기면 항상 중재자 역할을 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 양쪽 얘기를 다 들어주고 해결책을 제시했어요. 선생님들도 학급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준호에게 조언을 구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 준호에게 모든 동급생들이 존경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특히 같은 반 여학생들에게는 인기도 엄청났어요. 발렌타인데이에는 초콜릿을 받느라 책상이 가득 찰 정도였죠. 하지만 준호는 항상 겸손했고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지도 않았습니다. 동창생들은 모두 확신했어요. 20년 후에 만나면 준호는 분명히 대기업 CEO가 되어 있거나 유명한 의사, 아니면 국회의원이나 장관이 되어 있을 거라고 말이죠. 아니면 벤처기업을 창업해서 젊은 CEO로 언론에 나오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10월 어느 토요일 저녁, 드디어 20년 만에 동창회가 열렸습니다. 장소는 강남 한복판의 프리미엄 호텔 그랜드 스카이 29층 스카이라운지였어요. 이곳은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최고급 연회장으로 유명한 곳이었죠. 전면이 통유리로 되어 있어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환상적인 뷰를 자랑했습니다. 천장에는 수억 원짜리 체코산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걸려 있었고 바닥은 이탈리아산 카라라 대리석으로 마감되어 있었어요. 벽면에는 유명 작가의 그림들이 걸려 있었고 곳곳에 놓인 꽃꽂이는 그날 아침 네덜란드에서 공수해온 것들이었죠. 연회장 한쪽에는 세계 각국의 고급 요리들이 준비된 뷔페 테이블이 있었어요. 일본에서 공수한 참다랑어 회부터 프랑스산 캐비어, 이탈리아산 파르마 햄, 독일산 소시지까지 정말 호화로운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이날 모인 30명의 동창생들은 그야말로 성공한 사람들의 집합체였어요. 먼저 반장을 했던 이성민은 강남의 유명한 성형외과 원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르마니 맞춤 정장에 파텍 필립 시계를 차고 최신형 포르쉐 키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자신의 성공을 과시했죠. 병원 연간 매출이 200억 원에 달한다고 자랑했고 강남의 건물 3채를 소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부반장이었던 최민경은 대형 로펌 김앤장의 파트너 변호사가 되어 있었어요. 샤넬의 최신 컬렉션 정장에 에르메스 캘리백을 들고 목에는 티파니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걸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올해만 국제소송 3건을 승소시켜 회사에 수십억 원의 수익을 안겨줬다고 말했어요. 학급 서기였던 박지성은 삼성전자 상무로 승진해 있었습니다. 그는 해외 지사장을 거쳐 본사 전략 기획실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연봉이 5억을 넘는다고 슬쩍 자랑했죠. 아내는 SKY 출신 의사이고 아이들도 모두 특목고에 진학했다고 했습니다. 체육부장이었던 김태현은
아예 사업가가 되어 있었어요. IT 분야 벤처기업을 창업해서 성공시킨 후 몇 년 전에 대기업에 매각했다고 했어요. 그 돈으로 부동산 투자를 해서 지금은 임대업으로만 월 수익이 수천만 원 나온다고 자랑했습니다. 미술부 부장이었던 이소영은 유명 갤러리 관장이 되어 있었고, 음악부 부장이었던 최현수는 클래식 음악계에서 인정받는 지휘자가 되어 있었어요. 정말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성공을 거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의 대화 주제는 자연스럽게 성공담으로 흘러갔어요. 누가 더 비싼 차를 샀는지, 누가 더 좋은 동네에 사는지, 아이들을 어느 학교에 보냈는지가 주된 화제였죠. 간혹 해외여행 이야기도 나왔는데 퍼스트 클래스나 비즈니스 클래스 얘기만 나올 뿐이었어요. 연회장 곳곳에서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성공한 사람들만의 여유로움과 자신감이 느껴지는 분위기였죠. 동창회가 시작된 지 1시간 정도가 지났을 때였어요. 대부분의 동창생들이 도착해서 인사를 나누고 뷔페에서 음식을 가져와 각자의 테이블에 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연회장 입구에서 묘한 정적이 흘렀어요. 늦은 시간이었지만 한 명의 남자가 조심스럽게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다른 동창생들과는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그 남자는 낡은 회색 니트에 색이 바랜 청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니트는 여러 곳이 보풀이 일어 있었고 청바지는 무릎 부분이 하얗게 발해 있었죠. 신발은 밑창이 닳아서 한쪽이 기울어져 있는 운동화였고 전체적으로 20년 전 학창시절과 별로 달라 보이지 않는 차림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그의 외모였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며칠간 손질하지 않은 듯한 부스스한 머리에 수염도 깔끔하게 다듬어지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초라한 인상을 주고 있었어요. 연회장 전체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죠. 누구나 그가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가장 먼저 그를 알아본 것은 예전 반장이었던 성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반가운 표정을 지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동창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남자의 모습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미간이 찌푸려졌어요. 환한 미소는 순식간에 어색한 표정으로 바뀌었죠. 그 남자는 바로 학창시절 최고의 천재였던 김준호였습니다. 준호는 성민의 표정 변화를 눈치챘지만 아무렇지 않은 듯 다가갔어요.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성민의 반응은 냉담했어요. 겉으로는 반가운 척했지만 눈빛에는 당황과 실망이 섞여 있었죠. 악수를 받긴 했지만 금세 손을 놓았고 시선도 다른 곳으로 돌렸어요. 다른 동창생들의 반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준호다 하며 반가워했지만 그의 초라한 차림새를 본 순간 표정이 180도 달라졌어요. 누구는 대충 인사만 하고 돌아섰고 누구는 못 본 척하며 고개를 돌렸어요. 심지어 일부는 아예 다른 사람과 대화를 시작하며 준호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기까지 했습니다. 준호 주변으로는 작은 속삭임들이 들려왔어요. 저렇게 돼버렸네. 뭐하고 사는지 모르겠어. 왠지 꺼림칙해. 우리 자리랑 좀 떨어져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들이 곳곳에서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은 힐끔힐끔 그를 바라보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한때는 같은 교실에서 함께 꿈을 키우던 친구였는데 이제는 완전히 다른 세계의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았죠. 특히 여자 동창생들의 반응이 심했어요. 학창시절 준호를 좋아했던 몇몇 여학생들도 이제는 시선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가 자신들과 같은 수준이 아니라는 듯이 행동했어요. 준호는 그런 시선들과 반응들을 모두 느끼고 있었지만 표정에는 큰 변화가 없었어요. 마치 이런 대우를 이미 예상하고 온 것 같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연회장 한 구석의 가장 외진 테이블로 향했어요. 그 테이블은 다른 테이블들과 떨어져 있어서 마치 섬처럼 고립된 느낌이었죠. 준호가 그 테이블에 앉는 모습을 보며 몇몇 동창생들은 안타까운 듯 고개를 흔들었어요. 하지만 그 안타까움도 잠시였죠. 금세 자신들의 대화에 몰두하며 준호의 존재를 잊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동창회는 점점 열기를 더해갔지만 준호의 테이블만큼은 적막했습니다. 연회장 전체가 웃음소리와 대화 소리로 시끄러웠지만 그곳만은 마치 다른 세계인 것 같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화려한 옷차림과 반짝이는 액세서리로 빛나는 가운데
준호의 낡은 옷차림은 마치 흑백 사진 한 장이 컬러 영화에 섞인 것 같았습니다. 준호는 혼자서 조용히 뷔페 테이블로 향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여러 동창생들의 시선을 받아야 했죠. 대부분은 호기심 어린 눈빛이었지만 일부는 명백히 경멸하는 시선이었어요. 뷔페 테이블에서도 준호는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다른 동창생들이 고급 요리들을 접시에 담으며 그 요리의 재료나 원산지에 대해 이야기할 때 준호는 그저 조용히 간단한 음식들만 골라 담았어요. 그의 접시에는 샐러드와 빵, 간단한 파스타 정도만 있었죠. 다른 사람들이 캐비어니 트러플이니 하며 고급 식재료들을 맛보는 동안 준호는 소박한 음식들로 끼니를 해결했습니다. 테이블로 돌아오는 길에 준호는 몇 명의 동창생들과 눈이 마주쳤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금세 시선을 돌렸죠. 마치 그와 눈이 마주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것처럼 행동했어요. 준호가 자신의 테이블에 앉아 조용히 식사를 하는 모습은 정말 쓸쓸해 보였습니다. 다른 테이블에서는 끊임없이 웃음소리가 들려오고 사람들이 일어나서 다른 테이블로 이동하며 인사를 나누는데 준호의 테이블만은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가끔 준호가 물을 한 모금 마시거나 조용히 음식을 씹는 소리만이 그 공간을 채울 뿐이었죠. 그런 준호의 모습을 지켜보는 몇몇 동창생들의 표정은 복잡했어요. 어떤 이는 안타까워하는 것 같았고 어떤 이는 우월감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또 어떤 이는 그저 호기심으로 바라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무도 준호에게 다가가지는 않았습니다. 마치 그가 전염병 환자라도 되는 것처럼 거리를 두고 있었죠. 동창회가 시작된 지 2시간 정도가 지났을 때 성민이 일어나서 건배를 제안했어요. 성민은 손에 샴페인 잔을 들고 연회장 중앙에 섰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모든 사람들의 주의를 끌었죠. 모든 동창생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각자의 잔을 들었어요. 준호도 조용히 일어나서 물이 담긴 잔을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와인이나 샴페인을 마시고 있었지만 준호만은 물을 마시고 있었어요. 성민은 의미심장한 건배사를 했습니다. 우리 30명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왔다며 물론 누구는 더 성공했고 누구는 각자 나름대로 살아왔겠지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살아서 만날 수 있어 다행이라고 했어요. 그 말에는 분명히 준호를 겨냥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어요. 이렇게라도 살아서라는 표현이 특히 그랬죠. 연회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말의 의미를 알아챘는지 몇몇은 슬쩍 준호를 바라보았어요. 준호의 표정은 여전히 담담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미묘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성민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어요. 우리는 모두 명문고를 나왔고 각자 최선을 다해 살았다며 성공의 기준은 다를 수 있지만 적어도 우리 모두는 사회에 기여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했죠. 모든 사람들이 건배를 외치며 잔을 부딪혔어요. 하지만 준호는 혼자서 조용히 잔을 들어올렸을 뿐 누구와도 잔을 부딪히지 못했습니다. 건배가 끝나고 모든 사람들이 자리에 앉았을 때 연회장의 분위기는 더욱 뜨거워졌어요. 성민의 말로 인해 사람들은 자신들의 성공에 대해 더욱 자부심을 느끼는 것 같았죠. 반면 준호는 더욱 고립된 느낌이었어요. 성민의 말이 직접적으로 자신을 겨냥한 것임을 알았지만 그는 여전히 담담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건배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한 동창생이 용기를 내어 준호에게 다가갔어요. 그는 학창시절 준호와 친했던 윤석이었습니다. 윤석은 지금 중견 건설회사의 부장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다른 동창생들처럼 화려한 성공은 아니었지만 안정적인 직장에서 성실히 일하며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었죠. 그는 다른 동창생들과 달리 준호에 대한 호기심이 많았어요. 학창시절 가장 뛰어났던 친구가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정말 궁금했거든요. 윤석은 준호의 테이블에 앉으며 반가운 표정을 지었어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진심 어린 미소였죠. 윤석이 오랜만이라며 인사하고 현재 하는 일에 대해 물어보자 준호는 잠시 침묵했다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호텔에서 일하고 있다고, 이 호텔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한다고, 주로 청소나 주방 일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대답에 윤석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학창시절 천재였던 친구가 청소나 주방 일을 한다니 믿기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윤석은 준호를 무시하거나 깔보지 않았어요. 대신 더 관심을 보였죠.
힘들지 않냐고 물으니 준호는 괜찮다며 나름 의미 있는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준호의 대답에는 묘한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았죠. 하지만 윤석과 준호의 대화는 오래 지속되지 못했어요. 다른 동창생들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고 곧 준호에 대한 소문이 연회장 전체로 퍼져나갔거든요. 준호가 호텔 청소부래. 정말 그 천재가. 세상 모르는 거네. 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잘났는데. 이런 속삭임들이 테이블마다 돌았어요. 사람들은 준호를 힐끔거리며 수군거렸죠. 일부 동창생들은 노골적으로 비웃기 시작했어요. 우리 중에 제일 잘 될 줄 알았던 애가 호텔 청소부라니. 인생 참 모르는 거야. 그래도 고등학교 때는 반에서 제일 똑똑했는데. 이런 말들이 준호의 귀에 들리지 않을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담담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가끔 음식을 한 입씩 넣거나 물을 한 모금씩 마시는 것 외에는 큰 동작도 없었죠. 마치 이 모든 상황이 자신과는 무관한 것처럼 또는 이미 예상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술이 몇 잔씩 들어가자 몇몇 동창생들은 더욱 대담해졌어요. 처음에는 뒤에서 속삭이던 것이 이제는 대놓고 준호를 향한 조롱으로 바뀌었죠. 성민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준호에게 회비가 인당 15만 원인데 낼 수 있겠냐며 아니면 자신이 대신 내주겠다고 했습니다. 연회장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성민의 말에 주목했죠. 이것은 명백히 준호를 모욕하는 발언이었거든요. 준호는 잠시 성민을 바라보더니 조용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괜찮다고 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대답에 성민은 약간 당황한 듯 했어요. 준호가 이렇게 당당하게 대답할 줄 몰랐거든요. 성민은 비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진짜냐며 와 대단하다며 호텔 청소부로 그 정도 여유가 있다니 말이죠. 또 다른 동창생인 태연이 야유를 보냈습니다. 연회장에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어요. 저녁 시간이 되어 단체 사진을 찍는 시간이 되었어요. 호텔 측에서 전문 사진작가를 준비해줬거든요. 사진작가가 모든 사람들에게 이쪽으로 모여달라고 했을 때 동창생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누구는 머리를 정돈하고 누구는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최선의 모습을 사진에 담기 위해 분주했죠. 준호도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다가오자 살짝 거리를 두는 동창생들도 있었죠. 성민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성공한 사람들부터 앞줄에 서자고 의사, 변호사, 대기업 임원들 앞으로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몇몇 동창생들이 앞줄로 나왔어요. 모두 화려한 성공을 거둔 사람들이었죠. 그 다음은 중간 관리직 공무원들 가운데로 서라고 했을 때 또 다른 그룹의 사람들이 가운데 줄에 섰어요. 준호는 그런 분류 과정에서 어디에도 속하지 못했어요. 그는 망설이다가 결국 뒤쪽 구석에 조용히 섰습니다. 사진작가가 카운트다운을 시작했고 모두가 화사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사진 뒤편 구석에 있었기 때문에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몇 장의 사진이 더 찍힌 후 사진작가가 한 번 더 찍겠다며 조금 더 가까이 모여달라고 했습니다. 동창생들이 다시 분주히 움직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아무도 준호에게 가까이 오라고 손짓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가 그 자리에 없는 것처럼 행동했죠. 사진작가의 재촉에 동창생들이 서둘러 모였고 준호는 멀찍이 서서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담담한 표정이었지만 눈빛에는 어쩔 수 없는 외로움이 깃들어 있었어요. 플래시가 터지고 사진이 찍혔지만 준호는 이번에도 제대로 된 사진에 포함되지 못했어요. 아무도 그를 불러주지 않았으니까요. 사진 촬영이 끝나고 동창생들은 다시 각자의 테이블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누군가 노래방 기계를 준비해달라고 호텔 측에 요청했더군요. 얼마 후 이동식 노래방 기계가 연회장에 들어왔고 동창생들은 더욱 신이 났어요. 술도 어느 정도 들어간 상태라 분위기가 최고조에 달했죠. 성민이 먼저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불렀어요. 그는 자신있게 최신 가요를 선택해서 열창했죠. 박수와 환호가 터져나왔습니다. 이어서 민경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그녀는 클래식한 발라드를 선택해서 감정을 담아 불렀죠. 역시 박수갈채가 이어졌습니다.
몇 명이 더 노래를 부른 후 태연이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어요. 준호도 한번 불러보라고 고등학교 때 노래 잘했다고 말이에요. 그 말에 연 회장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준호를 바라봤죠. 준호는 그 말에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드디어 누군가 그를 기억해주는 것 같았거든요. 여기저기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래, 준호 노래 한번 들어보자. 학창시절 밴드에서 기타 치고 노래도 잘했다며 말이에요. 하지만 그 말들 속에는 진심이 없었어요. 오히려 조롱의 의미가 담겨 있었죠. 마치 저런 초라한 모습으로 무대에 서면 어떨까 하는 호기심과 놀림이었습니다. 준호는 그들의 의도를 간파했는지 조용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라고,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에이, 왜 그래, 한 번만 하라며 더 강하게 부추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끝까지 거절했어요. 그의 눈빛은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상처가 보였습니다. 오랜 친구들에게 이런 대우를 받는 것이 얼마나 아픈 일이었을까요? 태연이 실망한 듯 말했어요. 즉, 옛날만 못하네. 그때는 그렇게 자신 있었는데 말이에요. 그 말에 몇몇 사람들이 웃었어요. 준호를 더욱 초라하게 만드는 웃음이었죠. 노래방이 시작되면서 연회장의 분위기는 더욱 뜨거워졌어요. 사람들은 마이크를 돌려가며 노래를 부르고 박수치고 환호성을 질렀죠. 하지만 준호에게는 그 모든 소리가 먼 곳에서 들려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이미 마음속으로 이 자리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준호는 조용히 자신의 테이블에서 물을 마시며 연회장을 둘러보았어요. 20년 전 같은 교실에서 함께했던 친구들이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되어 있었죠. 그들은 성공했고 자신 있었고 행복해 보였어요. 반면 자신은 그들의 눈에 실패자로 보일 뿐이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준호의 표정에는 절망이나 좌절감이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떤 평온함이 있었죠.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이미 예상했고 받아들였다는 듯한 평온함이었어요. 그는 가끔 시계를 보며 시간을 확인했어요.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죠. 윤석이 다시 준호의 테이블로 왔어요. 그는 다른 동창생들과 달리 진심으로 준호를 걱정하는 것 같았어요. 괜찮냐고 물으니 준호는 응, 괜찮다고 답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하는 것 같다며 걱정하니 준호는 신경 쓰지 말라며 자신은 괜찮다고 했어요. 준호의 대답에는 묘한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고 있다는 듯한 확신이었죠. 윤석은 그런 준호가 이해되지 않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대신 잠시 함께 앉아서 조용한 대화를 나누었죠.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연회장 입구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시작되었어요.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남자 한 명이 빠른 걸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귀에 이어피스를 끼고 있었고 손에는 무전기 같은 것을 들고 있었어요. 그 남자는 연회장에 들어오자마자 호텔 직원들에게 뭔가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어요.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죠. 동창생들 사이에서 작은 소란이 일었어요. 저 사람 누구지? 호텔 매니저인가? 무슨 일이래? 모두가 궁금한 표정으로 그 남자를 지켜보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잠시 동창회의 분위기도 주춤해졌죠. 그 매니저로 보이는 남자가 동창회 자리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공손하게 허리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죄송하다며 곧 호텔 회장님께서 이쪽에 오실 예정이니 자리를 조금 정리해 달라고 했어요. 그 말에 동창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커졌어요. 호텔 회장이라니 무슨 일로 오는 걸까? 뭐야, 우리 동창회 회장이 직접 온다고? 누구 때문에 오는 거지? 혹시 우리 중에 유명인이 있나? 아니면 불만이라도 들어갔나? 갑작스러운 상황에 모두가 긴장하는 듯 했습니다. 일부는 옷매무새를 다듬고 또 일부는 테이블 위의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매니저는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회장님께서 특별히 이 모임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며 잠시 후 오실 예정이니 편안하게 계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동창생들의 호기심은 더욱 커졌어요. 특별히 관심을 가진다니 대체 무슨 의미지? 혹시 우리 중에 호텔 회장이랑 아는 사이가 있나? 잘 모르겠는데. 뭔가 이상해. 혹시 스카우트 제의라도 있는 걸까? 동창생들 사이에서 이런저런 추측이 오갔어요. 일부는 설레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마치 혹시 나 때문에 하는 생각을 하는 듯 했죠. 흥미롭게도 매니저는 특히 준호가 앉아있는 테이블 주변을 신경 써서 정리하고 있었어요. 의자를 바르게 세우고 테이블 위에 꽃병 위치를 조정하고 바닥에 떨어진 부스러기까지 치우며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죠. 그런 모습을 본 몇몇 동창생들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저쪽을 특별히 신경 쓰지? 저기 앉아있는 게 준호 아니야. 설마 저 사람 때문에 말도 안 돼. 몇몇 동창생들이 준호를 힐끔거리며 수군거렸어요. 하지만 여전히 아무도 그것이 준호와 관련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 눈치였죠. 오히려 그 테이블이 입구와 가깝거나 아니면 회장이 앉을 자리라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매니저는 준호의 테이블 주변 정리를 마친 후 귀에 꽂은 이어피스로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었어요. 네, 회장님,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다며 지금 오시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연 회장의 공기가 더욱 긴장되었습니다. 모든 동창생들이 입구 쪽을 주시하며 기다렸어요. 누군가는 머리를 다시 한번 정리했고 누군가는 화장을 고쳤어요. 모두가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노력했죠. 하지만 준호만은 여전히 자신의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처럼 준비하는 기색도 없었고 특별히 긴장하는 것 같지도 않았죠. 오히려 그의 표정에는 미묘한 변화가 있었어요. 살짝 기대하는 듯한 또는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한 눈빛이었죠. 몇 분의 시간이 흘렀고 호텔 직원들이 일제히 입구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매니저도 입구로 향하며 정중하게 서 있었어요. 모든 동창생들의 시선이 입구에 집중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남자가 나타났어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이탈리아 브랜드의 정장은 그의 체형에 완벽하게 맞았고 스위스 명품 시계가 손목에서 은은하게 빛났죠. 그의 걸음걸이에서는 자신감과 권위가 느껴졌어요. 수십 년간 최고의 자리에서 사람들을 이끌어온 리더의 아우라가 있었죠. 동창생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그 남자를 바라보았어요. 과연 누구를 찾으러 온 것일까? 무슨 용건으로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일까 궁금했습니다. 호텔 회장은 천천히 연 회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눈은 무언가를 찾는 듯 연 회장 내부를 훑어보았어요. 매니저가 그의 옆에서 작은 소리로 뭔가를 설명하는 것 같았어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을 들었죠. 그리고 마침내 회장의 시선이 한 곳에 고정되었습니다. 바로 준호가 앉아 있는 테이블이었어요. 모든 동창생들의 시선이 회장을 따라 준호의 테이블로 향했죠. 이제 연 회장 전체의 관심이 그곳에 집중되었어요. 회장은 곧장 준호가 앉은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그의 걸음은 빠르고 확신에 찼어요. 마치 정확히 누구를 만나러 왔는지 알고 있다는 듯이 말이죠. 동창생들은 그 모습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켜보았어요. 설마 호텔 회장이 준호를 만나러 온 건 아니겠지. 그냥 그 테이블을 지나가는 건 아닐까 생각했죠. 하지만 회장은 정확히 준호의 테이블 앞에서 멈췄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호텔 회장이 준호에게 깊숙이 고개를 숙이며 정중하게 인사를 한 거예요. 회장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연 회장 전체가 순간 얼어붙었어요. 회장님이라고 누구를 준호를. 모든 동창생들의 입이 벌어졌어요. 눈을 의심하며 서로를 바라보았죠.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아무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준호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죠. 별 말씀을요. 오늘 서비스 확인도 할 겸 들렀다고 말했습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놀랍도록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이런 상황에 익숙하다는 듯이 말이죠. 그의 태도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겸손하고 담담했죠. 하지만 이제 모든 동창생들이 그를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대표님이라고 누구를 준호를, 무슨 소리야, 이게,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야. 동창생들 사이에서 놀란 목소리와 함께 웅성거림이 커져갔어요. 모두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무시하고 조롱하던 사람을 호텔 회장이 회장님이라고 부르다니,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가요? 호텔 회장은 계속해서 준호에게 정중한 태도를 유지했어요. 오늘 서비스는 어떠셨냐며 혹시 불편한 점이 있으셨다면 즉시 개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준호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라며 모두 훌륭했다고, 직원들의 서비스도 좋았고 음식 맛도 일품이었다고 했어요. 그 대화를 듣고 있던 동창생들의 눈이 더욱 커졌어요. 상황을 전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마침내 성민이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준호야, 이게 다 무슨 상황이야? 정말 내가 이 호텔의 회장인 거야? 준호는 성민을 바라보았지만 대답하기 전에 호텔 회장이 먼저 나섰어요. 아, 혹시 모르셨냐며 김준호 회장님은 그랜드 호텔 그룹을 인수하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셨다고, 국내 최대 호텔 체인 그룹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말에 연 회장 전체가 다시 한번 충격에 휩싸였어요. 그랜드 호텔 그룹이라면 전국에 50여 개의 호텔을 운영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호텔 체인이었어요. 연매출이 수조 원에 달하는 거대 기업이었죠. 누군가는 의자에서 거의 미끄러져 내릴 뻔했고 누군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충격과 놀라움 그리고 부끄러움이 뒤섞인 표정들이었죠. 그럼 아까 내가 말한 호텔 청소부는 무엇이냐며 태연이 더듬거리며 물었어요. 준호는 처음으로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다고, 자신은 이 호텔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주방에서 설거지부터 시작했다고 말했어요. 설거지를 왜 하냐며 놀라는 사람들에게 준호는 설명했습니다. 경영을 제대로 배우려면 가장 밑바닥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직원들이 어떤 환경에서 일하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정한 경영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어요. 그 말에 더 큰 충격이 동창생들을 덮쳤어요. 그들이 조롱했던 호텔 청소부는 사실 준호가 자발적으로 선택한 경영 공부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실패한 게 아니라 성공한 후에도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하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호텔 회장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설명을 이어갔어요. 김준호 회장님은 정말 특별한 분이라며 그룹을 인수하신 후에도 직접 현장을 경험하며 모든 직원들의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주방에서 설거지, 객실 청소, 프런트 데스크 업무, 심지어 보안 업무까지 모든 포지션을 직접 경험하고 계신다며 이런 CEO는 정말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했어요. 동창생들은 이제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준호의 낡은 셔츠와 해진 바지가 이제는 완전히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것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진정한 성공과 겸손함의 상징이었던 거예요. 회장님께서 도입하신 새로운 경영 방침 덕분에 직원 만족도가 90% 이상 상승했다고 했습니다. 매출도 전년 대비 35% 증가했고 고객 만족도도 업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했어요. 특히 회장님께서 시행하신 직원 복지 제도는 업계에서도 혁신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최저임금을 50% 이상 올리셨고 모든 직원에게 주택자금 지원까지 해주고 계신다고 설명했습니다. 호텔 회장의 설명이 계속될수록 동창생들의 얼굴은 점점 더 붉어져 갔어요. 특히 아까 준호를 가장 심하게 놀렸던 사람들은 이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침묵을 깨트린 것은 성민이었어요. 그는 용기를 내어 준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얼굴은 당혹감과 부끄러움으로 붉어져 있었어요. 준호야, 우리가 아까 그러니까 말을 더듬었지만 준호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다며 자신이 일부러 말하지 않았으니까 괜찮다고 했어요. 그 말에 다른 동창생들도 하나둘씩 준호의 테이블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모두가 궁금증과 미안함으로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럼 너는 지금 이 호텔 체인의 소유주라는 거냐며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고 볼 수 있겠다며 사실 이 호텔뿐만 아니라 국내에 있는 그랜드 호텔 체인 전체를 인수했다고 말했어요. 전체를 인수했다고 놀라는 사람들에게 준호는 총 52개 호텔이라고 설명했어요. 서울에만 15개, 전국적으로는 52개, 해외에도 몇 개 있다고 했습니다. 그 대답에 동창생들 사이에서 다시 한번 놀란 탄성이 터져나왔어요. 그랜드 호텔 체인 전체라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규모였거든요. 연매출만 수조 원에 달하는 거대한 기업이었죠. 그런데 어떻게 언제부터냐며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준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차분하게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대학 졸업 후에 투자 사업을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작은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것부터 시작했다며
대학 때 아르바이트하고 용돈 모아서 만든 500만 원으로 첫 투자를 했다고 했어요. 500만 원으로 투자를 시작했다니 놀라는 사람들에게 준호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때 한 IT 스타트업이 있었는데 아이디어가 정말 좋았다고 하지만 아무도 투자하려고 하지 않았다며 너무 위험해 보였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동창생들은 숨소리도 내지 않고 준호의 이야기에 집중했습니다. 그 회사가 3년 후에 구글에 인수됐다며 자신의 지분이 100억 원이 되었다고 말했어요. 100억이라며 놀라는 사람들에게 준호는 그게 시작이었다고 했습니다. 그 돈으로 더 많은 회사들에 투자하기 시작했고 운이 좋게도 몇몇 회사들이 연속으로 대박이 났다고 말했어요. 준호는 겸손하게 운이 좋았다고 표현했지만 동창생들은 그것이 단순한 운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는 해외 투자로 영역을 넓혔다고 계속 설명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벤처기업들, 유럽의 바이오 기술 회사들, 동남아시아의 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자했다고 했어요. 10년 전부터는 직접 사업도 시작했다며 처음에는 작은 호텔 하나를 매입해서 운영해봤는데 생각보다 재미있더라고 말했습니다. 호텔 사업이 재미있었냐며 묻자 준호는 사람들에게 편안한 휴식과 좋은 추억을 제공하는 일이라서 보람이 있었다고 대답했어요. 그래서 점점 더 많은 호텔을 인수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준호의 설명을 들으며 동창생들은 점점 더 놀라워했어요. 그러다가 작년에 그랜드 호텔 그룹이 매각된다는 소식을 듣고 인수를 결정했다며 협상에만 6개월이 걸렸지만 결국 성사됐다고 말했어요. 인수 가격이 얼마였냐고 묻자 준호는 정확한 숫자는 말하기 어렵지만 조단이었다고 답했습니다. 조단이라는 말에 모든 사람들이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그런데 왜 직접 현장에서 일을 하냐며 민경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까 준호를 무시했던 자신의 행동이 부끄러웠지만 정말 궁금했거든요. 준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회사를 인수한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모든 직원들과 개별 면담을 하는 거였다고 5천 명이 넘는 직원들과 한 명씩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5천 명을 일일이 만났다며 놀라자 준호는 그렇게 하다 보니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었다고 했어요. 자신은 CEO라는 타이틀만 가지고 있을 뿐 실제로 호텔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준호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결정했다며 모든 부서에서 직접 일해보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객실을 청소하고 프런트에서 체크인 업무를 하고 심지어 보안 업무까지 해봤다고 설명했습니다. 힘들지 않았냐고 묻자 준호는 물론 힘들었다며 특히 주방 일은 정말 고됐다고 답했어요.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랐다고 했습니다. 준호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그 경험을 통해서 직원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알 수 있었다며 그래서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임금을 올리고 복지 제도를 만들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런 복장으로 온 거냐며 묻자 준호는 맞다고 대답했어요. 오전에는 이 호텔 주방에서 일했다며 점심시간 준비를 도왔다고 했어요. 동창회 시간이 가까워져서 옷을 갈아입을 시간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준호의 설명을 들으며 동창생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어요. 하지만 괜찮다고 생각했다며 옛 친구들이니까 이해해줄 거라고 생각했다고 준호가 말했을 때 그 말에는 살짝 쓸쓸함이 묻어 있었어요. 옛 친구들이니까라는 말 속에는 진정한 친구라면 외모가 아닌 내면을 봐줬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담겨 있었죠. 동창생들은 이제 자신들의 행동을 깊이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준호를 심하게 무시했던 사람들은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였어요. 성민이 가장 먼저 진심 어린 사과를 했어요. 준호야 정말 미안하다며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다고 외모만 보고 그랬다고 말했습니다. 나도 정말 미안해. 아까 그런 말 한 거라며 태연도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어요. 그는 아까 준호에게 회비를 대신 내겠다며 모욕을 준 장본인이었죠. 민경도 눈물을 글썽이며 다가왔어요. 준호야 미안해. 내가 너무했어. 단체 사진 찍을 때도 그랬다며 사과했습니다. 하나둘씩 사과의 말이 이어졌어요. 하지만 준호의 반응은 담담했습니다. 그는 모든 사과를 받아들였지만 그의 눈빛에는 무언가 다른 감정이 깃들어 있었어요.
용서는 했지만 실망감은 지울 수 없는 듯했죠. 괜찮다며 너희들이 바쁜 삶 속에서 살고 있다고 오해할 수도 있는 거라고 준호가 말했습니다. 준호의 대답은 너그러웠지만 그 말 속에는 어딘가 서글픈 울림이 있었습니다. 이제 동창생들의 태도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준호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준호야, 내 명함 좀 받아줘. 나중에 연락하자고 하는 사람. 나도 혹시 투자 상담도 해주는지 묻는 사람. 다음에 식사라도 같이 하자며 좋은 식당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갑작스러운 인기에 준호는 약간 당황스러운 듯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예의 바른 태도로 대응했습니다. 모든 질문에 성실하게 답하고 모든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죠.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어떤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마치 이 모든 상황을 한 발짝 떨어져서 바라보는 것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준호야, 우리 투자 펀드 하나 만드는 건 어때? 동창생들끼리 말이야 라고 하는 사람. 혹시 해외 투자 정보 같은 것도 좀 알려줄 수 있어 라고 하는 사람. 내 아들이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한번 봐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사람들의 요청이 쏟아졌어요. 불과 2시간 전만 해도 무시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모든 것을 요청하고 있었죠. 준호는 모든 요청을 정중하게 들었지만 구체적인 답변은 피했어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시간이 되면 한번 만나서 이야기해보죠. 이런 식으로 모호하게 답변했죠. 준호야, 우리 사진 다시 찍자며 누군가의 제안에 모든 사람들이 호응했어요. 이번엔 준호가 중앙에 서야지. 우리 성공한 동창 준호 중심으로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준호를 중심으로 모였어요. 불과 2시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사진을 찍는 동안 모든 사람들이 준호와 함께 찍히려고 노력했어요. 옆에 서려고 하고 어깨에 손을 올리려고 하고 최대한 가까이 서려고 했죠. 준호는 그런 상황에 응했지만 그의 미소에는 어딘가 공허함이 있었어요. 사진을 찍은 후 성민이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진짜 성공한 친구 준호를 위한 건배를 제안한다며 우리의 자랑스러운 동창 준호, 그리고 우리 모두의 우정을 위해서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잔을 들어 올렸지만 준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이 순간의 우정이 과연 진실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그의 성공에 편승하려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동창회가 무르익어 갈수록 준호는 점점 더 말이 적어졌어요. 다른 사람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그에게 다가왔지만 준호는 점점 더 소극적이 되었죠. 그는 미소는 지었지만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았어요. 그저 듣기만 할 뿐이었죠. 마치 모든 것을 지켜보는 관찰자가 된 것 같았어요. 준호야, 너 요즘 어디서 살아? 혹시 결혼은 했어? 자녀들은 어떻게 돼? 개인적인 질문들도 쏟아졌지만 준호는 간단하게만 답변했어요. 결혼은 아직 안 했다고, 혼자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의 사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았죠. 윤석이 준호의 변화를 눈치채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준호야, 괜찮아. 피곤해 보이는데 말이에요. 괜찮다며 조금 피곤하긴 하다고 준호는 짧게 답했습니다. 준호의 대답은 짧았어요. 그의 눈빛은 어딘가 먼 곳을 바라보는 듯 했습니다. 아마도 그는 이 모든 상황에서 어떤 깨달음을 얻고 있는 것 같았어요. 진정한 친구가 무엇인지,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변하는지에 대해 말이죠. 시간이 더 흘러 저녁 9시가 되었을 때 준호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미안하다며 내일 아침 일찍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이만 가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모든 동창생들이 아쉬워했어요. 벌써 아직 이른데 좀 더 있다가 우리 아직 얘기 많이 못했잖아. 2차도 가야지. 여기저기서 만류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모든 사람들이 준호를 붙잡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누구도 그를 무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너무 적극적으로 다가와서 부담스러울 정도였죠. 준호는 정중하지만 확고하게 말했어요. 정말 미안하다며 다음에 기회가 되면 더 오래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그때 호텔 매니저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회장님, 차량이 준비되었다며 죄송하지만 지금 출발하셔야 내일 일정에 차질이 없을 것 같다고 말했어요. 그 말에 동창생들이 다시 한번 현실을 실감했어요. 이 모든 상황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거든요. 그럼 다음에 꼭 따로 만나자. 우리끼리 조그만 모임도 하자. 연락 꼭 할게.
동창생들의 인사가 이어졌습니다. 모두가 준호에게 연락처를 물었고 다음 만남을 기약했어요. 준호는 모든 제안에 고개를 끄덕이며 응했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모호했습니다. 준호가 연회장을 나서기 전에 모든 동창생들을 한번 둘러보았어요. 그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쉬움, 서운함, 실망감, 그리고 조금의 이해심까지. 오늘 만나서 반가웠다며 모두들 건강하게 지내라고 인사했습니다. 그의 작별 인사는 간결했지만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떤 거리감도 함께 느껴졌어요. 마치 더 이상 그들과 같은 세계에 속하지 않겠다는 듯한 느낌이었죠. 준호는 매니저와 함께 연회장을 나섰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동창생들의 표정은 복잡했어요. 부러움, 후회, 아쉬움, 그리고 미안함이 뒤섞인 감정이었죠. 연회장 밖에서는 고급 세단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운전기사가 공손하게 문을 열어주었고 준호는 조용히 차에 올랐습니다. 차가 호텔을 떠나는 모습을 창문 너머로 지켜보는 동창생들의 마음은 착잡했어요. 준호가 떠난 후 연회장은 이상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아까까지의 활기찬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행동을 되돌아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너무했어라며 성민이 처음으로 침묵을 깼어요. 처음부터 저렇게 냉대할 게 아니었는데 말이에요. 누가 알았겠어. 저런 차림으로 와서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진짜 친구의 의미를 잊고 살고 있었던 건지도 몰라라며 민경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겉모습이나 성공 여부로 사람을 판단하면서 살아왔던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게 학창 시절에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았는데 마리아라며 윤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오늘 하루 종일 준호와 가장 많은 대화를 나눈 사람이었죠. 준호는 변하지 않았어. 여전히 겸손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어. 변한 건 우리였지라고 윤석이 말하자 그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깊이 공감했습니다. 태연은 자신이 준호에게 했던 말들을 떠올리며 얼굴을 붉혔어요. 내가 회비 내겠다고 했을 때 준호가 어떤 기분이었을까? 우리가 조롱할 때마다 상처받았을 텐데 그런데도 끝까지 화내지 않고 참았잖아 말이에요. 몇몇 여자 동창생들은 눈물을 글썽이기까지 했어요. 내가 단체 사진에서 일부러 준호를 빼자고 했을 때라며 수진이 자책하며 말했어요. 그때 준호 표정 봤어. 정말 서글펐는데 우리는 정말 나쁜 친구들이었어 말이에요. 동창회는 예정된 시간보다 훨씬 일찍 끝났습니다. 더 이상 즐거운 분위기를 유지할 수 없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무거운 마음을 안고 각자의 집으로 향했어요. 오늘의 일은 그들 모두에게 큰 교훈을 남겼습니다.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짜 친구가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만들었죠. 한편 준호는 차 안에서 조용히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네온사인들이 반짝이고 늦은 시간에도 활기찬 도시의 모습이 펼쳐져 있었죠. 어디로 모실까요, 회장님이라며 운전기사가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준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집으로 가자며 오늘은 정말 긴 하루였으니까 말이에요. 네, 알겠습니다라며 운전기사가 답했습니다. 차는 조용히 밤거리를 달려갔습니다. 준호는 실망감도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했어요. 마치 오래된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과거의 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진짜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이 생겼죠.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진정한 친구는 어떤 모습이든 받아들여주는 사람이구나. 외모나 성공 여부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보는 사람이지 말이에요. 준호는 오늘의 경험을 통해 더욱 확고한 철학을 갖게 되었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직원들과 함께 현장에서 일하며 진정한 리더십을 발휘하겠다는 다짐을 했죠. 그리고 성공했다고 해서 겸손함을 잃지 않겠다고, 항상 배우는 자세를 유지하겠다고 마음먹었어요. 회장님 도착했습니다라며 운전기사의 말에 준호는 차에서 내렸어요. 그의 집은 강남의 고급 주택가에 있는 단독주택이었지만 외관은 그리 화려하지 않았어요. 검소하고 품격 있는 모습이었죠. 집에 들어서며 준호는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았어요.
비록 아프고 씁쓸한 경험이었지만 그 속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많은 것을 느끼셨을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매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맺어가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 과정에서 준호의 동창생들과 같은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윤석처럼 진심을 다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어떤 선택을 하느냐예요. 외모나 겉모습에 현혹되지 않고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보려고 노력하는 선택. 성공했을 때 교만하지 않고 어려울 때도 품위를 잃지 않는 선택. 그리고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는 선택 말이에요. 이런 선택들이 모여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람을 대할 때 조금 더 따뜻한 마음을 갖게 되었으면 해요. 준호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니에요. 진정한 인간의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겸손함을 잃지 말고,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고, 성공했을 때는 그것을 사회에 환원하는 삶. 이런 삶이야말로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는 준호가 될 수도 있고, 동창생들이 될 수도 있고, 윤석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될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나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이 이야기에서 느낀 점이 있으시면 꼭 공유해주세요. 다음에도 감동적이고 교훈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